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연이은 도발, 유엔 제재를 비롯해서 사드 배치까지 다양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심리적 영향을 받는 경제 분야가 걱정입니다. 외교 관계에서도 삐걱대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어려운데요. 중국 진출, 유통업의 대북격인 롯데마트가 전격 철수를 결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고 또 중국과 꼬여가는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전문가 연결해서 얘기 들어봅니다. 4차 산업혁명, 경제의 임박한 미래로서 많이 거론됩니다.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같은 구체적 서비스뿐 아니라 경제의 개념과 성격 자체도 바뀐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모든 걸 연결하는 핵심은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끼리의 연결도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도 진행 중인데요. 이 사업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종록 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요일 경제의 소리는 가을을 맞아 다양한 음악축제 열리고 있는데요. 한강변을 음악소리로 물들이고 있는 소식 김미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2017년 9월 15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롯데 측이 제공한 사드 부지 때문에 롯데는 직격탄을 맞았죠. 중국 진출 10년 만에 롯데마트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손실을 견디지 못한 건데요. 112개의 점포 실사까지 마치고 매각 협상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 초면 아마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꼬여간다면, 계속 이렇게 경제적인 피해를 손 놓고 있어야 한다면 참 어려운 부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관계들 어떤 맥락에서 봐야 할지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중국 동아대학교 우수근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예, 참 중국과의 관계, 경제, 외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했거든요. 중국 쪽 분위기나 반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 강을 넘어서 2,000km 정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한 나라가 자기들 옆에 있고, 외국에서는 아직도 뭐 중국이 북한 편을 든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혈맹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은 지켜야 될 것이 많은 나라가 됐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 예측 불가한 북한 때문에 중국은 1차적인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 어떻게 하면은 저 북한을 조절할 수 있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들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현실을 보면은 중국이 마음 놓고 북한을 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취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가슴만 아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역시 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계속 이 미사일을 쏜 쪽은 북한인데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의 배경 설명이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드 배치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한국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장이 강경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더 심해질까요? 참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만 그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모든 것은 역지사지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인간관계도 상대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해야지만 제대로 협상도 되고 하는 것인데 네.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중국은 시종일관 사드 철회를 주장을 했고 네. 아니면은 우리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우리도 힘든 것을 제대로 좀 한국의 입장을 설득하려고만 하지 말고 네. 우리의 입장도 좀 들어다오. 그래서 절충점을 찾다라는 것이었는데 한국은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한국은 그런 건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드는 북한 방어용이고 중국하고는 관계없다라는 한국 측 입장만 설득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일말에 대화가 되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네. 갑자기 그 정반대로 갔기 때문에 네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 제재 조치 철회는커녕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전개되고 있어서 중국도 마음 편치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중국이 마음 편치 않게 생각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네네. 중국 당국자가 이런 말을 하죠. 네. 우 교수님, 우리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뭐 사드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국이 얻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네. 중국이 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도 피해만 봅니다. 첫 번째 한중 관계 나빠지고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민심이 더 나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중국 국내에서도 문제가 불거지는 등 중국도 피해만 계속 보기 때문에 네. 사드 문제 빨리 풀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중국의 속내이기도 합니다. 예, 어쨌건 중국은 열쇠를 사드로 보고 있는군요. 보복 철회 이전에 사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롯데마트가 지금 좀 화제가 되고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4월 달까지만 해도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수는 하겠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아예 명백히 철수가 결정됐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4월 달은 아직 대선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네네. 그때는 지금의 그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조금 더 그 부드러운 이야기가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사드 국면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롯데에 대한 제재 조치도 철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네.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또 그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대선 전에 사드에 대해서 유화적으로 취했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더 강경하게 사드 조치를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는 중국의 제재 조치는 철회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앞으로 계속해서 손실만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철수를 결정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중국의 사드 보복 경제 압박이 계속 심화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기업은 먼저 어떻게 보면 이 절박한 판단을 하고 나온 것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은 매각으로 갔습니다. 이거 매각은 완전 발을 빼겠다라는 건데 교두보마저도 없어질 셈인데 유통업에서 다른 방법은 없었던 거겠죠? 지금 제가 그 롯데의 그 수뇌부의 한 사람이라도 지금 그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면은 매각 외에는 지금 한중 관계가 풀어질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장기화될 테니까요. 그렇다고 허심탄회하게 정말 속내를 털어놓고 양국 정상들이 대화를 하면 좋지만 어찌됐건 그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빌미를 제공한 롯데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롯데는 어쩔 수 없이 한국 정부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빌미를 제공한 롯데가 일체적인 타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실은 정말 눈덩이 불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매각밖에 없다라는 최후의 카드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예. 자, 이 피해 규모는 큽니다.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투자와 손실의 위험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피해로 추산하실 수 있을까요? 그 발표된 것에 의하면은 올해 2분기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약 94.5% 정도의 손실이 더 늘어났는데요. 현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상태로 간다면은 사드 국면이 풀릴 계기가 없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된다면은 1조 원까지 손실 금액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암울한 그런 추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결국은 매각 협상조차도 중국 당국이 이런 표현하지만 굉장히 까다롭게 협약 놓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WTO에 가입된 국제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오해하는 측면도 있는데 중국은 중국 법에 의해서 청산 절차를 제대로 확실히 밟아 나간다면은 매각조차 힘들게 돼서 중국의 입장에서 사드는 안 됐다. 정치의 희생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업을 그렇게까지 딴질 걸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매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중국 국내법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거기에 맞는 또 조치를 취하려고 하겠죠. 예, 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 사업 계속하고 싶다, 중국을 사랑한다까지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매각이 됐고 시장은 기다렸던 수순이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유통기업의 상황이 지금 어쨌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장기화되는 사드 갈등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건데 문제는 다른 산업 분야입니다. 아직까지는 중간재 수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측 필요도 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지만 자동차, 화장품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또 롯데처럼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앵커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을 고려할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참 속상한데요. 네. 특히 소비재 같은 경우는 경쟁 상품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중국에서 그렇게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 한 피해를 더 볼 수밖에 없고, 다만 그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간재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보지 않고 지금도 더 오히려 중국 쪽으로 수출을 늘리는 네.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즉 기술력으로 중국보다 앞서 나간다면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기술력으로 월등히 중국에 앞서 나가고 중국이 또 그걸 필요로 한다면은 네. 중국은 정말 영특할 정도로 실사구시적인 그 사람들입니다. 네. 자기들이 필요하다면은 계속 그 제품이라든가 기술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기술력이라든가 품질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로 삼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네. 오히려 지금의 국면에서 뭐 이를테면 반도체라던가 중간재 수출은 끊임없이 이런 국면에도 계속된다는 거 봤을 때 우리 정부도 좀 그런 대안을 찾아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또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기업도 그렇고 힘들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차피 경쟁력을 높이려면은 치열한 적전지에서 살아남아야지만 생존해야지만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이라는 적전지, 특히 우리가 지금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데도 있지만 피해를 전혀 보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것,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스스로도 네. 경쟁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말 사드 보복 폭우 속에서 젖지 않는 곳, 왜 젖지 않는지 판단해서 좀 다른 살 길도 찾았으면 하는 바람, 국내 경제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셨고요. 일단은 뭐 사드 보복 강도는 전망하신 것처럼 쉽게 풀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중 통화 스와프도 껴있고요. 여기엔 사실 일본 문제도 껴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 국제 경제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파국으로 갈까요? 여기서 또 다른 좀 대화의 창이 열릴까요? 희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파국도 아니고요. 중국은, 예를 들면 미국과 달리 미국은 직선적입니다. 네. 미국은 폭우를 내립니다. 수가 풀리면은 엄청난 보복 조치를 취하죠. 직선적으로. 네. 하지만 중국은 완곡합니다. 곡선적입니다. 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그 강도를 조절하면서 상대방이 아직도 몰라주거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그 강도를 더 높여가는데요. 네네. 지금 수압 같은 경우도 중국이 극단적으로 네. 파국으로 치닫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뭐가 좋다고 그대로 한국 좋게 하겠느냐. 네. 라는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분야에서 좀 더 이렇게 교섭을 잘 해나가가지고 네. 우리에게는 불리한 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섭, 외교. 지금 사실 사드 국면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외교에게 더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외교를 조금 더 우리의 입장만 설득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네. 허심탄회하게 공감하는,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었는데, 사드를 철회하지 않더라도요. 네. 그것이 못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교섭 같은 경우에도요, 상대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정정당당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주면서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요, 파국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은 뭐 꼬였던 것도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복잡한 안보 위기 속에서 결국 통화 스와프도 굉장히 한국 경제의 신뢰성을 중요시하는 어떤 지표가 될 텐데 좀 잘 풀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동아대학교 우수근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의견, 생각들 함께 보내주시면 프로그램에 녹여서 한 권의 사전처럼 생생경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바로 4차 산업입니다. 4차 산업. 여기저기 많이 나와서 이게 뭔가 하실 텐데요.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로봇, 인공지능 같은 것 기억나실 테고요. 사물 인터넷 같은 것들, 또 여러 가지 에너지,
개선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보와 지식을 자본으로 한 3차 산업과 구별한 건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국민 총생산 3분의 1이 지식산업에 종사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건을 만들어내는 건 의미가 없고요. 물건을 이용하는 사람의 새로운 경험, 가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이 바로 이 4차 산업을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도 대폭 변할 겁니다. 710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새로운 일자리 200만 개가 창출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데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 때문에 과연 이 돈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4차 산업, 기계, 설비, 정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생각이 이끌어가는 건데요. 지식이라고 압축적으로 설명했죠. 이어지는 두 번째 인터뷰에서도 관련 이야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4차 산업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떤 생각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 짚어드리는 주간 경제 톱 이슈 함께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정말 요즘 이렇게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나 싶을 정도인데요. 생각해보면 한 1, 2년 사이에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이슈, 뉴스 짚어서 그 속을 파헤쳐보는 시간 필요합니다. 역시 그 속을 파헤쳐주시는 분이죠.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저희가 사실 또 중국 쪽 대학에 계시는 분하고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이 사드 보복 문제가 우리 경제,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부담 또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데 WTO 제소는 안 하고 있고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사드가 지금 공식적으로 배치가 확정된 게 박근혜 정권 때였죠. 네. 지난해 7월 13일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1년 넘었지만 사실상 중국이 이제 경제보복을 이제 가시화한 건 올해 3월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과 이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뭐 관광뿐만이 아니라 뭐 유통, 제조업, 뭐 화장품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야, 니네가 사실은 사드라는 게 미사일 방어라고 하지만 야, 바로 중국 옆집에 지금 전술핵 배치 얘기할 정도로 지금 미국의 핵 위협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 이런 네. 굉장히 긴박한 네. 안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켠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또 우리 이 기업들이 또 이제 피해를 입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정말 그 아연실색할 정도인데요. 롯데는 중국 내 이제 사실은 그동안 신동빈 회장이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네. 2007년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워낙 이제 중국의 이제 롯데는 유통 쪽이 강하다 보니까 마트도 있습니다만 제과도 갔죠. 칠성 뭐 이제 음료도 갔죠. 네. 여기에다가 또 중국에 이제 특히 3조 원 투자하는 선양에 이제 롯데월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다 테마파크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진행해 왔는데 지난해 11월부터 그러니까 사드 부지를 제공한 거죠. 롯데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아서 지금까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6개월 정도 마트의 문을 닫다 보니 인건비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긴급자금으로 2번 수혈했는데 7천억 원 이상을 네네. 돈을 지원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보복 조치가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네. 사드 배치 사기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신동빈 회장이 긴급 이제 이 간담회 네. 혹은 더 수뇌부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자. 골드만삭스를 선정하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예, 결국은 뭐 포기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은 종결 지은 거네요, 기업에서. 사실은 뭐 이제 이마트의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르죠. 네. 26개 마트를 진출했지만 계속된 적자로 인해서 차츰 줄여왔고 네네. 20개를 줄여왔고 나머지 6개에 대해서 정리하겠다. 굉장히 빠른 결정이어서 주가는 오히려 환호했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중국이 롯데마트의 경우 롯데의 경우에는 워낙에 투자한 게 많고 맞습니다. 그 유통망을 그대로 또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네. 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히 결정
결정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10년 만에 이제 철수를 하다 보니까 산업은행 추계로는 이런 사드 보복 피해가 우리의 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최대한 22조 4천억 원에 달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문제는 현대만이 이 롯데만이 아닙니다. 네. 현대차도 지금 불안합니다. 베이징 현대차 합자회사죠. 그렇습니다. 이게 현대차가 2002년에 중국 시장 진출하면서 현재 이제 베이징 기차하고 50대 50 합작으로 진출했는데 현재 5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공장이 지금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물론 매출, 판매도 좋지 않아요. 판매도 사실은 계속 굉장히 선동한다고 이제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불태우는 장면을 TV로 방영을 한다든가 뭐 이러다 보니까 판매가 반토막이 났고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내 시장 점유율 5위, 6위 까지였는데 지금 15위로 밀리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베이징 기차는 또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납품 단가 인하해라. 부품 납품 단가 인하해라. 아니면은 전부 이제 중국의 협력업체로 바꿔라. 막 이렇게 압력을 하다 보니까 현대차가 이제 배치를 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현지 언론에서는 현대차와 중국 베이징 기차와의 합작이 결렬될 가능성이다.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정말 이 풀리지 않는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참 교묘하죠. 사실은 직접적인 행정 권한이 아니라 이건 뭐 이를테면 어떨까요? 아주 준법, 준수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제소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산업자원부는 제소를 검토하고 있었죠. 그런데 청와대가 나서서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중국 진출한 기업들 피해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건 맞지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일부에서는 이제 WTO에 제소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북핵, 미사일 도발로 중국과의 협력 관계 유지가 어느 정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즉 안보 때문에 아직 경제 문제를 세계 문제로 비화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건 맞는데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이 압박을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거든요. 북핵 문제가 중국을. 그리고 유엔이 대제 제국 압박을 하고 있음에도 최단 시간 제재를 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여기에 목매서 이제 이 안보와 경제 문제를 별도로 해석하지 않고 WTO 제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맞느냐라는 이제 찬반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드에 따라서 중국이 때린 뺨 이것도 투트랙이 아닌데요. 우리가 투트랙 간다.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석 앞두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건도 많았지만 신선식품 가격 좀 걱정되고 있네요. 지금 배추 한 포기가 7,000원이고요. 애호박이 4,000원. 오이가 2,500원이에요. 그럼 10,000원 갖고 마트 가서 살 수 있는 건 배추 한 포기 오이 하나예요. 애호박 가격에 놀랐다라는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8월 기준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2.2% 이것도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5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고요. 특히 이제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우는 신선 채소, 과일, 어패류. 이게 사실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심한데 이 신선식품 지수가 무려 18%가 오른 겁니다. 월급도 한 달에 이 정도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금 OECD 평균 이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3배 웃돌고 있다. 3.3배 정도.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급여 생활자분들한테는 아주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과일 가격이 조금 낮아져서 그나마 지금 뭐 추석 장바구니 물가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근데 물론 폭염, 폭우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걸 좀 들여다보면 해마다 나오는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 유통 과정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사실은 뭐 금배추라고 해서 이제 소비자들은 7,000원에 사 먹고 있는데 생산자들은 한 포기당 1,000원 미만을 받고 도매로 넘기고 있어요. 사실 이 복잡한 유통 과정 누가 몇 단계 과정 거치는지 정확하게 파악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자로부터 미리 밭을 도매로 사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중간 도매상한테 또 넘기고요. 또 중간 도매상은 마트나 재래시장 상인한테 또 넘기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두세 차례 이상 거친 이제 굉장히 다소 비싼 가격에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당연히 고쳐야 될 것 수년 전부터 이런 다단계식 유통 과정의 폐해 고쳐야 한다 이제 주장만 나오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런 유통 과정을 깨지는 못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각종 식품류의 가격 폭등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산지에서는 큰 값을 안 받고 있다. 결국 구조에 대한 개선 누가 해야 될까요?
산지 농가도 아니고요. 소비자도 아니고 구조 계산해야 될 분들은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 생기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앞서서요. 9246님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손님이 타셨는데 그 손님도 중국에 회사가 진출한 것 같은데요. 걱정이 크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이 개인, 기업 또 경제적인 피해들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바로 4차 산업 이야기입니다. 4차 산업 저희도 많이 알려드렸죠. 어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취재가 다녀온 오토타임즈 편집장과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개념, 산업의 개념이 아예 바뀌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지식 혹은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인간의 경험, 체험들을 담당하는 것들이고요.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융합시키고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이런 것들도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죠. 관련된 이야기 이 분야 전문가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차관도 역임하셨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종록 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종록입니다. 예, 여러 보도에서 4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할 것들 많다 말씀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핫 이슈 이렇게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4차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아주 중요하다고요? 우선 그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 2, 3차 산업혁명을 먼저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네. 1, 2, 3차 산업혁명의 공통점이 뭘까라고 한다면은 네. 1, 2, 3차 산업혁명은 원료를 넣어서 네. 저 끝에서 제품을 만드는 경제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전기의 힘 또는 전기의 힘 네. 이런 힘이 필요했죠. 네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좀 다릅니다. 네.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경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을 집어넣어서 거대한 혁신을 만드는 경제입니다. 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은 상상력,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갖는 혁신, 네. 상상력을 혁신으로 바꾸는데 전기의 힘, 전기의 힘이 필요할까요? 거기에는 그렇지 않죠. 저는 그런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소프트 파워의 큰 축을 담당하는 게 소프트웨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움직이는 힘, 이건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고 그 소프트 파워의 상당 부분은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모든 산업이 소프트웨어와 융합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소프트웨어죠. 그 안에 담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 스토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는데 앞서 소프트 파워 얘기하시면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조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문화예술, 이런 이른바 정치, 군사에 반대되는 개념의 소프트웨어 파워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개념은 아닌 거죠? 물론 그런 개념도 포함하고요. 네. 그래도 소프트 파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머릿속에 있는 간단한 상상력을 거대한 혁신으로 만들어내는 힘이기 때문에 네네. 그 상상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논리적으로 구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는 소프트웨어고요. 네. 우리 상상력을 또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 필요하겠죠. 네. 네, 그게 3D 프린팅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소프트웨어를 접하고 3D 프린팅을 실험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해서 제가 차관 때 초중고등학교에 소프트웨어 의무교육 하자 해서 내년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이 시작이 되고요. 네. 또 대학도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놨습니다. 네네. 그 지정된 20개 대학은 무슨 과목을 전공하든지 간에 소프트웨어를 일정 수준 이상 배우도록 의무화해놨어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가르치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가르치게 되면은 네네. 그냥 바이올린만 배우는 아이와 달라요. 바이올린에다가 간단한 장치를 부착을 해서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거기에 딱 맞는 피아노 반주가 따라오게 만들어 오는 거죠. 내가 바이올린을 빨리 연주하면 피아노 반주도 빨리 따라가는. 이처럼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는 모든 산업, 모든 학문에 기초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 방식으로 말하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지만 이 윤종록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상상력에서 실제 새로운 산업 서비스를 창출한다. 이제 이렇게 발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도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이런 것들 해카톤 대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걸 좀 가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좀 말씀드린 우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ICB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ICBM이요? 네. ICBM 하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오늘 아침에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ICBM, I는 네. 그 사물의 인터넷, IoT라는 거고요. 네네. C는 클라우드 컴퓨팅. 아, 네. 그다음에 B는 빅데이터. 네. M은 이거를 연결하는 모바일. 아, 네. 이 네 개를 엮어서 ICBM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제는 이 네 가지 요소, 소위 사물의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터, 빅데이터, 모바일. 네네. 이 네 개를 잘 조합을 하면은 네. 모든 산업에서 필요한 비타민을 만들 수 있다. 아,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25년 동안 1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조선업이 굉장히 어렵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존의 모든 산업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네. 여기에 ICBM, 소위 말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네네. 살짝 곁들이면은 그 산업에 꼭 맞는 비타민이 나옵니다. 네. 우리 산업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넘치지만은 네네. 간단한 비타민 처방 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몸에서도 비타민 A 맞습니다. 살짝 집어넣으면 눈이 밝아지고 네. 비타민 D 하나를 들어가면 피부가 좋아지잖아요. 네네. 이제 모든 산업이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네. 이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동성을 되찾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원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네. 지금 전국에 한 8개 정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네. 지역별로 이렇게 특화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생산하는 지역 네. 또는 뭐 에너지를 다루는 지역 그런 지역에다가 이제 특화해서 네. 그 지역에다가 다양한 그 솔루션을 말한 비타민을 제공할 수 있는 네. 그런 소프트웨어 작은 업체들을 많이 개발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죠. 예, 참 이럴 때일수록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좀 가슴이 두근거릴 것 같습니다. 기존 산업을 과감히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주는 뭐 비타민 비유도 하셨는데 좀 문학적인 표현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참고할 만한 나라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례를 많이 드셨어요. 후츠파 얘기도 하셨고 앞서 말씀하신 어떤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부분도 얘기하셨고요. 어떤 부분 좀 참고할 만할까요? 제가 2005년에 그 당시에 그 KT R&D 담당 부사장을 했는데 그때 제가 우연히 이스라엘을 다녀온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네네. 그때 가보니까 정말 처절하게 자원이 없는 나라지만은 네. 세계 경제를 완전히 리드하는 하이테크 국가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네.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이스라엘의 후츠파라는 정신이 있더라고요. 네. 뻔뻔하고 당돌할 정도로 이렇게 대쉬하고 도전하는 문화. 네. 그 문화에서 현재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창업 선진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예. 인구 800만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네네. 단위 인구당 창업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예. 실패도 그만큼 많이 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엄청나게 창업을 많이 해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 중에서 미국을 뺀 나머지 전 세계 기업의 40%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보면은 요즘 자율주행 차량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네네. 자율주행 차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담긴 카메라가 눈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네. 눈에 해당되는. 네. 그 인공지능 카메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모빌아이라는 회사. 네. 탄생된 지 한 5년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회사인데. 네네. 전 세계 자율주행 차량이 그 회사의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네. 얼마나 소중한 기술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텔이 이 회사가 탐이 나서 17조 원을 주고 네. 불과 5년밖에 안 된 회사를 사가죠. 네. 이 회사는 조그만 5년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지만 하이테크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네네. 17조 원이라는 돈을 두고 파는 거죠. 예. 이처럼 이스라엘은 간단하지만 상상력을 거대한 혁신으로 만들어서 그걸 거금에 팔아 넘기는 이런 경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경제고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도 창업국가를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창업은 개업하고 달라요. 네. 개업은 여기 음식점 잘 되니까 나도 하나 차려야지. 이거는 창업이 아니라 개업이죠. 네. 창업은 0을 1로 만드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게 창업이구나. 피자의 반지름을 한 0.1mm라도 늘리는 게 창업이고요. 개업은 피자의 반지름을 넓히는 작업이 아니죠. 네. 근데 이스라엘이 피자의 반지름을 0.1mm라도 계속 늘려가는, 그러다 보니까 피자의 면적이 넓어지는
경제가 커가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 사회 얘기했지만 뭐 마냥 잘 된 건 아닐 거고요. 거기도 실패가 있을 텐데 우리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또 젊은이들의 이 소프트웨어 융합 혹은 연결, 뭐 업계 간에 혹은 부처 간에 이런 것들 사실은 워낙 실패에 대한 뭐랄까요 두려움 혹은 터우가 크거든요. 마지막으로 짧게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 좀 지적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실패에 대한 용인 대단히 중요한데요. 근데 실패에 대한 요인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 금융 시스템이요? 네.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해서 실패하면 당연히 몰아내야 되죠. 빚쟁이가 돼버리는 거죠, 속된 그렇죠. 말로. 예. 우리나라는 융자는 넘쳐 있습니다. 네. 투자가 없습니다. 아, 융자는 있지만 투자는 없는 사회다. 중요한 말이네요. 넘치고 넘친 사회예요. 그러나 네. 우리는 투자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융자 받아서 사업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네네.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실패해도 투자라는 거는 책임 묻지 않잖아요. 책임을 같이 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해도 용인한다라는 말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금융 체계가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예. 앞으로 우리나라가 창업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네. 여러 교육이랄지 과학이랄지 여러 가지 분들이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금융 시스템이 네. 리스크를 안고 간단한 특허랄지 좋은 소프트웨어랄지 좋은 비즈니스 모델에 리스크를 안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중심의 금융으로 바뀌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종록 원장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입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여러 취재한 아이템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희는 바깥에 못 나갑니다. 이 계절의 변화, 분위기 이런 것들 전하기 애매한데요. 그런 것들을 전해주는 금요일의 알짜 코너가 바로 경제의 소리입니다. 오늘도 김미란 경제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리 담아오셨나요? 네, 음악의 감성이 잘 어울리는 계절이 이 가을인데요. 활동하기 좋은 초가을 날씨에 대형 콘서트와 페스티벌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가을 음악 페스티벌이 밴드의 발걸음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난지 한강공원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초대형 뮤지컬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네, 자연의 풍경 속에 열린 뮤지컬 페스티벌 현장을 소리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모든 걸 다 갖춰 회자는 쓸쓸히 아, 네. 정말 잠시 들어봤는데도 소리가 이거 아주 익숙한 곡이기도 한데요. 네, 탁 트인 난지 한강공원에서는 두 개의 야외 무대로 열려졌는데요. 이 초가을 날씨에 물과 공연이 잘 어우러져서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게 충분했는데요. 9일과 10일 양일간 총 2만 명의 관람객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네요. 배우들도 좀 유명한 분들 오셨습니까? 네, 국내 최정상의 뮤지컬 배우들이 한 120여 명 참여했는데요. 최근 뮤지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옥주현 씨나 신화의 김동완 씨, 신성우, 엄기준 씨를 비롯해서요. 대극장 중소에서 활약하고 있는 실력 갖춘 배우들이 많은 높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뮤지컬계에서는 꽤 유명한 이 배우들이신데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이 페스티벌? 네, 낮 1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이 됐고요. 두 개의 무대로 나눠서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버라이어티 쇼, 노래와 춤을 묶은 형식과 기존의 대표적인 인기 뮤지컬 작품들을 묶어서 하이라이트로 재편집해서 선보였는데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아이다, 위키드, 레베카, 몬테크리스토 등 30편이 넘는 작품의 명곡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네. 네, 배우들의 섬세한 감성과 매력적인 노래는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는데요. 페스티벌을 찾은 관객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네, 원래 뮤지컬을 좋아해가지고 페스티벌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서 예매해서 왔고요. 좋아했던 뮤지컬들을 이제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어서 지금 되게 즐겁게 보고 있어요. 친구랑 같이 오게 됐고 잔디밭이랑 가을 풍경을 느끼면서 노래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다 뮤지컬 공연을 기대 많이 하고 와가지고 그거 꼭 보고 가고 싶어요. 고래고래라는 뮤지컬을 되게 좋아하는데 방금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무대도 다 기대하고 있어요. 뮤지컬 좋아하는 편인데 가격대가 비싸서
못 보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페스티벌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킬앤 하이드도 보고 싶었고요. 먹을 것도 굉장히 다양하고 양도 많고 질적으로도 만족하고 있어요. 극장에서는 지킬 것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는 맥주 같은 것도 한잔하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자리 연연하지 않고 자연이랑 함께 편안하게 음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헤딩이랑 공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야외에서도 한번 오마사 헤딩을 느껴보고 싶어서 기대가 됩니다. 정말 얘기 들어보면 만족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습니까? 좀 다양한 연령층들 오셨나요? 네, 예매율의 남녀 비율은 여성이 한 60%, 남성이 40% 정도 차지했고요. 연령대는 20대 중반부터 30대가 집중적으로 많았는데요. 가족 단위나 뮤지컬을 좋아해서 찾은 마니아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더라고요. 낮 1시부터 밤 10시 꽤 긴데 어떻게 관람하나요? 네, 사람들은 각자 보고 싶었던 뮤지컬을 시간대별로 확인하고 또 한쪽에는 푸드존이 마련돼 있어서 음식도 사 먹고 걷고 자유롭게 페스티벌을 즐기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예, 배우들에게도 관객들과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라고 합니다. 이날 공연을 앞둔 뮤지컬 배우 이석준 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석준입니다. 뮤지컬 이야기쇼 이석준과 함께 스테이지에 설 거고요. 거기에 진행과 사회를 맡고 있는데 오늘은 진짜 관객과 배우가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노래만 부르는 사람이 아닌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찾고 싶어요. 뮤지컬 배우들을 모으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팬들이 이렇게 많은 배우들을 한꺼번에 보는 건 쉽지 않거든요. 뮤지컬 페스티벌이 다양한 코너를 통해서 같이 배우들이 뭉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즈 페스티벌이나 록 페스티벌은 음악에서 주는 같이 막 들고 뛰어야 되고 근데 뮤지컬은 스토리가 있는 얘기고 그리고 드라마가 있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얘기와 노래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 무대까지 같이 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거 뮤지컬 좀 비싸잖아요. 네. 네, 뮤지컬이 고가에다 고급 문화처럼 인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장 조사기관 마크르미 엠브레인에 따르면 5년 전보다 여가 생활로 영화 다음 뮤지컬이나 연극의 공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아직은 뮤지컬 티켓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것과 관객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낮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뮤지컬 페스티벌 취지를 주최인 제작 본부장 권진상 씨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뮤지컬 페스티벌을 하게 된 취지는 2002년 오페라의 유령을 기점으로 뮤지컬 산업이 많이 붐을 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니아들 위주로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야 됐다는 시점이 왔고 한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뮤지컬이라는 게 노래 듣지 들으면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하고 가슴속까지 쭉 들어오는 그런 마법 같은 게 있거든요. 넓은 곳에 와서 마음을 좀 열고 그냥 편안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많은 분들이 즐겼으면 좋겠고요. 언제까지 즐길 수 있나요? 네, 이번 주말마다 이곳 난지 한강공원에서는 대중들에게 곳곳에서 많은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네, 크고 작은 다채로운 음악 축제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번 가을날 자연 속에서 문화생활을 즐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가을 음악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6467님은 어르신들에게 컴퓨터 가르쳐주시는 강사님이신데요. 4차 산업시대 어르신들도 멋진 실버 서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예,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가을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오후 3시 10분 다시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애청자 여러분들이 방송의 주인이십니다.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